안녕하세요. 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토크쇼 장알톡 쇼!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지체장애인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신홍윤입니다. 네,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장애인식 개선 강사 이현학입니다. 네, 현학씨. 네. 오늘 우리 신나게 오늘 해봐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장알톡쇼는 즐겁고 간단한 어떤 퀴즈로 통해서 우리 장애에 대해서 쉽고 깊게 이해를 해보자. 네. 약간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나 장애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데 난 장알못이야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저희 토크쇼를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내가 조금은 장잘알이야, 장애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만큼 맞습니다. 열심히 퀴즈 드리고 말씀 나누면서 장애에 대해서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퀴즈쇼라고 하긴 했지만 네. 이게 막 어렵게 문제를 내고 지식을 뽐내는 이런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막 장애가 공부를 할 게 참 많기도 하고 당사자인 저희도 사실 다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모르시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현학 씨 본격적으로 한번 첫 문제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장애 당사자를 지칭하는 말로 알맞은 것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거든요. 네, 보기를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1번 장애자, 2번 장애인, 3번 장애우. 정답 생각나시나요? 저는 바로 알겠습니다. 바로 알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홍윤 씨가 떠올린 그 보기가 정답일지 한번 카운트다운하고 공개해 볼까요? 좋습니다. 카운트 시작합니다. 네. 네. 정답은 제가 한번 맞춰봐도 되나요? 현학 씨? 네, 맞춰 보세요. 저는 2번 장애인이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한번 해설까지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자, 1번 같은 경우 1번의 장애자를 말씀하셨죠. 네. 장애자 같은 경우는 nom자자, 끝에 nom자자를 써서 과거부터 있었던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뭐 장애가 옛날에 조금 천시받고 이랬을 때 쓰던 표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지양하자. 우리나라에서 장애에 대한 개념이 처음 도입돼서 시작하게 됐던 88년도에 있었던 올림픽 때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그때 패럴림픽이라고 지금은 하는데 당시에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장애자 네. 올림픽 대회, 약간 이런 표현으로 그때부터 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 접어들어서 쓰지 말자. 근데 또 듣고 계신 분들은 장애자는 그럴 수 있어. 어. 그런데 장애우는 장애인을 존중하는 표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이게 우라는 게 버두자를, 마찬가지로 한자 버두자를 쓰는 표현인데 장애 가진 분들은 우리들의 다 친구야. 우리들의 다 소중한 이웃이야. 약간 이런 의미에서 장애우라는 표현들이 만들어져서 쓰이게 되는데 이건 역시도 당사자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직역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께 우리 공무원 친구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까? 그러네요. 나를 약간 애 취급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실제로 어딜 가도 우리 장애우 친구가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우와 함께 합니다. 저는 낯설고 낯가림이 많은 사람인데 맞아. 초면에 저를 친구라고 표현하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스스로 지칭할 수 있는 표현도 아니에요. 네, 저는 장애우입니다. 네. 내가 장애 당사자인데 내가 나보고 나의 친구? 어. 약간 이렇게 될 나는 수가 나의 있어요. 친구야. 그러니까 네. 제가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긴 하지만 약간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약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근데 장애우라는 표현이 안타까운 게 장애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열린 마음이 있고 배려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이런 잘 쓰는 표현이시잖아요. 네. 장애우가. 근데 저희 당사자들은 약간 이런 부분을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다. 이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지칭하려는 그 대상이 어떻게 불리길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자,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어떻게 불리면 좋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번 정답은 장애인입니다. 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도록 쓰인 표현인 동시에 그리고 거부감도 없어요. 네. 되게 조금 뭐랄까 기본적인 어떤 표현? 되게 몸이 건조한 표현인데 음. 가장 알맞죠? 몸이 건조한 표현이. 맞아요. 네. 정말 장애인에는 아무 뭔가 첨가된 의미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거부감이 덜한, 그래 뭐 그렇게 우리 부르지, 약간 당사자들이 통용적으로 많이 통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냥 그래 우리 장애인이지, 이런 표현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언제 보시면 장애인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부를 일이 있다면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희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또 가볼까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죠, 여러분. 대충 5천만 명이라고 해봐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장애인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자, 그럼 우리 현학 씨의 대답을 먼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현학 씨는 한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주변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네. 대충 퍼센테이지로 환산했을 내 때 주변에 네. 이거 네. 통계가 이거 약간 잘못될 것 같은데? 저의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통계죠. 아,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한 100명이다라고 가정하면 어. 저는 그래도 20명은 장애인이 있어요. 5분의 1이네요. 네, 제가 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서 1000만 명은 너무 많으려나요? 1000만 명이요? 5천만 명 중에 1000만 네. 명 정도 장애인으로 본다. 네. 자, 우리 현학 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2019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장애인은 267만 명.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5.39%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적다. 네, 장애인이 5.39%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따로 있어요. 재밌는 거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재미가 생기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12.8%가 오, 네. 전체 인구의 장애인이고요. 그리고 스웨덴은 16.8%. 그리고 호주는 더해서 18.3%예요. 거의 제가 예상한 수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헝가리는 심지어 전 국민의 4분의 1, 25%를 장애, 이렇게 말하면 현학 씨의 유추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헝가리나 뭐 미국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시는 분들이 장애 빈도가 높은 것인가? 아니 뭐 그 나라가 장애를 발생시키는 뭐 사고가 많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거기서 특별히 뭐 장애가 더 발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장애를 만드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런 국가들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국가들에선 당뇨나 알코올 중독, 암, 심지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들에게까지 장애인으로 보는 어떤 그런 자격들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장애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뭔가 장애가 대단히 특별하고 막 안타깝고 막 불쌍한 것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실상은 기준점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누가 장애인이었다가도 아니게 되고 이런 것들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에 대한 개념을 너무 한정짓게 생각하지 말고 되게 조금 넓은 의미로서 그냥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신체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뭐 다리를 쓰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신체적인 능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을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그리시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 중독자분들 또는 정신장애인도 장애 많이 포함시키시고 어떤 맞아요. 나라는 우울증을 가진 맞아요. 분도 장애를 가진 분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처럼 어떤 신체의 손상이 곧 장애인이야 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주신다라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면 조선시대 때는 혼혈인도 장애인으로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차이가 나고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너무 한정짓게 생각하지 말고 뭐 누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그룹을 장애인으로 묶어서 그들에 대해서 뭔가 복지 혜택도 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들을 하는데 외국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장애인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냥 장애인 자격이 있다가도 없고 그냥 한시적으로 부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조금 이런 다른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당사자들이 좀 더 편하게 느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현학 씨가 맞추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네. 다음 퀴즈 한번 내볼 테니까 요것도 한번 이거는 네. 제가 이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지만 장애인들도 못 맞춘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번 한번 문제는 꼭 맞춰볼게요. 한번 해봐요. 네. 자, 갑니다. 3번 문제. 장애와 관련된 다음 표현 중에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옳은 거.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영희는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 2번. 철수는 휠체어 장애인이다. 3번. 영철이는 다리가 불편하다. 4번. 미영이는 맹인이다. 5번. 경민이는 활동보조사와 동행 중이다.
느낌 오나요, 현학 씨? 이거는 약간 수능 문제처럼 뭔가 함정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함정을 이렇게 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 함정을 잘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자, 네. 가겠습니다. 현학 씨 3번 문제 정답 몇 번 같았어요? 5번이 아닐까. 5번. 네. 경민은 활동보조사와 동행 중이다. 네. 근데 현학 씨 이 컨셉은 좋은데 가끔은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틀렸나요? 제가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5번. 지금 현학 씨는 정답을 말했을까요? 네, 틀렸습니다. 현학 씨 틀렸어요. 지금 장애인식개선 강사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네. 오답 노트를 우리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네. 자, 여러분 1번부터 같이 봐보겠습니다. 틀렸나 내가? 자, 1번. 영희는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 이건 대표적인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죠. 사실. 뭐가 틀렸나요, 현학 씨? 앓다라는 것은 어떤 질병의 관점에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장애는 곧 질병이야 라고 연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모든 장애가 질병은 아니죠. 그렇죠. 네. 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장애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앓고 있다, 앓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 그렇습니다. 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네. 동치시켜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장애 이퀄 병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장애는 병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상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현학 씨도 그렇고 장애가 있지만 저희 엄청나게 건강합니다. 그렇죠. 저희 뭐 감기도 잘 안 걸려요. 네, 저희 네. 왜 이렇게 병이 없는 약간 요런 사람들인데 네. 요런 부분들을 유념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휠체어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네. 철수는 휠체어 장애인이다. 요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말인데 굳이 성립을 시키자면 철수의 휠체어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라고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디테일한 차이를 지금 들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휠체어 장애인이다. 우리 그냥 되게 너끈히 그냥 편히 쓸 수 있는 표현 같잖아요. 네. 저 사람 철수는 휠체어를 타면 휠체어 장애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 모두를 휠체어에 귀결시키는 일이 돼요. 그쵸. 그래서 조금 올바른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철수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네. 사람이다. 휠체어 사용자다. 그치? 뭐 이 그리고 정도?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네. 약간 요 정도 표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휠체어 그 자체가 절대 아니다. 우리가 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실수를 하는 게 사회에서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 먼저 한번 가볼게요. 미영이는 맹인이다. 요거 우리 현학 씨가 할 말 많잖아요. 맹인이라는 표현도 실제로 과거에 많이 쓰였었던 단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맹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실제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그 한자 어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 목자에 망할 망자가 합쳐져서 맹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눈이 망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시각장애인들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장애를 대하던 관점에서 보면은 시각장애인 눈이 망한 사람이 맞잖아. 약간 네.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감각하는 게 다르다. 요렇게 보여봐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의 맞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니까 누가 함부로 그들의 뭐가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틀렸다는 거 좀 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거꾸로인 부분이 또 있잖아요. 우리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농인이라는 표현을 그 당사자 그룹 안에서 조금 더 바라는 표현으로 농인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 청각장애는 농인으로 불러주시길 당사자들이 많이 바라시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맹인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거 네. 이런 부분을 이런 게 하면 진짜 장애 감성이잖아요. 이런 게. 그쵸. 이런 작은 디테일들에서부터 장애 감수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조금 구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런 거 알아가면 얼마나 이제 수준 높은 인격자, 약간 인권의 어떤 알아가는 사람, 약간 이렇게 그게 되니까 해주시면 좋겠고. 자, 우리 5번 현학 씨가 틀린다. 네. 이게 근데 저희 장애 당사자들이 많이 틀려요. 네. 왜냐면은 자 5번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경민이는 활동보조사와 동행 중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일단 굉장히 맞는 표현
그쵸? 네. 이게 뭔가 경민이라는 이름이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동행. 그러니까. 말 맞는 단어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자, 근데 활동보조사라는 표현에 약간 맹점이 있어요. 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구나. 활동보조사라는 표현에 잘못된 지점들이 네. 있어요. 이게 장애 당사자들도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일단 게 활동 보조사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그렇죠. 장애인의 어떤 사회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돕기 위한 어떤 사회 서비스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활동보조사라는 표현은 굉장히 오랫동안 쓰였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 당사자분들이 활동을 하시던 당사자분들이 나의 업무는 누군가의 업무를 보조하기만 하는 일이 아니다. 보조라는 표현을 벗어나서 새로운 용어들을 우리에게 되찾자. 우리를 위해 써달라. 이렇게 나와서 최근엔 활동지원사라는 표현으로 용어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활동보조사가 아니라 활동지원사라는 표현을 당사자들께서 추구해서 만들어내셨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활동지원사라는 표현을 다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디테일한 장애 감수성이 맞아요. 담긴 단어네요. 이게 제가 문제 좀 잘 냈죠? 역시. 근데 자, 우리 정답을 한번 그러면 살펴볼게요. 네. 영철이는 다리가 불편하다. 자, 정답 속에는 불편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선 가장 알맞은 답이긴 한 것 같네요. 나머지 맞아요. 5개 중에서 그나마 제가 장애 당사자로서 제일 덜 거슬린다고 해야 할까요? 맞아요. 네, 그런 말임에는 맞네요. 지금 우리 현학 씨가 짚어주신 대로 정답 속에 불편하다는 표현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은 맞지만 무조건 막 옳다, 나이스한 표현이라고 그렇죠. 보기도 좀 어렵기도 해요. 네. 왜냐면 장애가 무조건 불편하기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불편은 굉장히 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죠. 이를테면 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중증 장애인이지만 걷는 거를 제가 어려움을 겪는데 중증 장애인이지만 이제 제 몸의 불편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거꾸로 비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몸에 저보다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 현학 씨도 불편을 이제 크게 못 느낄 때가 그리고 조금, 있잖아요. 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령 철수는 5층까지 가는데 다리가 불편하다. 라고 하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문장일 수 있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다리가 불편하다라고 그렇지. 이렇게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5층까지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면 계단이 있어서 철수는 불편하다는 될 수 그렇지. 있는 단어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3번이 가장 조금 덜 틀린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다라는 게 또 우리가 1년 뒤, 2년 뒤에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는 맞아요. 네, 장애 감수성이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맞고 미래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단어들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옳은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 여러분이 다 헷갈리신 게 과거에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던 표현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랬는데 현대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지적이 되면서 바뀐 표현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유념을 해주시면 이 표현도 바뀔 수 있구나. 하지만 오늘 정답으로 이걸 담은 거는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이 불편하다는 표현은 장애 당사자들이 거부감이 이렇게 네. 지금 현재는 크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담아봤습니다. 다음 발언들 중에 장애 차별이 나타나지 않는 표현을 좀 골라주시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정말 네. 이건 조금 올바른 표현이다. 이런 걸 찾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1번. 나는 장애인 차별 안 해. 장애인들도 이 무거운 짐들 똑같이 들어줘. 자, 1번. 자, 2번. 너는 몸이 불편하니까 체육 시간엔 나오지 말고 교실에 가만히 있으렴. 자, 2번. 자, 3번. 이건 휠체어 이용을 하시는 분에게 하는 말인데, 저희 회사엔 계단이 많아서 귀하의 업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연기가 살짝 거슬리긴 하지만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제 캐릭터 지금 다 살려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4번. 저희 가게는 음식점이라 안내견 출입이 불가합니다. 다른 가게로 좀 가주세요. 자, 5번. 몸이 불편하셔서 연애는 아무래도 못 해보셨죠? 자, 이렇게 5개예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10초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카운트 10초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학 씨. 네. 시간이 또 왔어요. 네, 네,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수능 시험에서 정답이 어려울 경우에 네. 제가 3번을 찍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학창 시절에. 그래서 수능 점수가 높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전혀 높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거 미신입니다. 이러면 안 네. 돼요. 네. 근데 좀
모호하기 때문에 3번 자. 해볼까요? 3번.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신 분에게 저희 회사엔 계단이 많아서 귀하의 근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거의 옳은 표현이라고 지금 현학 씨는 고르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답안을 일단 공개를 할게요.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 이래도 되는 건가요? 왜? 배신감 느껴지는데요. 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장애는 약간 이런 겁니다. 반전. 뭐래?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마 이게 옳은 표현을 뭔가 담기가 어려웠어요. 우리가 안 좋은 소리만 많이 듣고 살잖아요. 그쵸. 근데 이 5가지가 우리 현학 씨 공감하시겠죠? 네. 우리 장애 당사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아주 많이 듣는 표현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하루는 심했다. 한 달에도 몇 번씩은 꼭 듣고 넘어가는 표현들인데. 뭐 하루에도 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을 때도 있죠. 아, 맞아요. 네네. 학교에 다니거나 이러면은 꼭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 하나하나 한번 뜯어서 우리가 그렇죠. 어떤 부분이 우리 장애 감수성을 포함하지 않는 말들인지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보기 하나하나 해설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보기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잖아요. 제가 실제로 대학 생활할 때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나는 정말 우리 사회가 더 장애에 관해서 발전했으면 좋겠어. 나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비장애 학생과 같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이렇게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 거여서 그 써야 됐거든요. 손으로. 네. 근데 그걸 너도 썼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한테. 네, 되게 바람직한 마인드인 것 같다라는 함정이 숨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손으로 글씨 쓴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장애로 인해 불편함이 확실히 있거든요. 네. 가능하지 않는 영역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100m 달리기를 지체장애인을 맞아요.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불합리하죠,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네. 1번이 정답이 되려면 가능하긴 해요. 어. 그러니까 뭐 의학이든 아무튼 사회 서비스든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네. 장애가 정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정말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아. 맞아. 그런 지원이 돼 라는 사회가 되면 1번은 정답이 아닐 수 있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제약들이 어서 날로 발전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2번 보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건 학교에서 정말 쉽게 듣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체육 시간에 그렇게 선생님들 말씀 따라서 안 나가고 교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몸을 더 튼튼히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했던 건 몸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내가 아니었을까? 내가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운동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나도 통합학교 똑같이 그냥 애들이랑 다니고 있었으니까 애들은 애들에게 맞는 거 운동을 하고 저도 저한테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되게 1번 보기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보기잖아요. 그렇죠. 1번은 장애가 있으니까 1번은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가 있어도 네. 똑같이 해야 돼. 맞아요. 장애인이어도 비장애인과 난 차별하지 않아. 네. 똑같이 해. 2번은 장애가 있으니까 안 해도 괜찮아. 네. 되게 인정적이고 그런 맞아요.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 장애를 가져보지 않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이걸 무리하게 시키는 것이 좀 이 사람에게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맞아.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다르게 대한다면 상처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가장 좋은 건 당사자한테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뭔가 특별한, 네. 스페셜한, 약간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극과 극의 상황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네. 체육 선생님이었다면 학창시절에 홍윤 씨에게 네. 홍윤아 어때? 농구할 수 있겠어? 선생님, 제가 축구는 몰라도 농구는 어떻게 좀 잡아주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럼 해보자. 네. 제가 하는 거 보시고 성적, 채점 기준 이런 거 좀 잡아주셔서 한번 해보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중요한 건 같이 한다. 그렇죠. 라는 거. 누군가를 낙오시키고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함께 한다라는 게 어쨌든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영원히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같이 해야 되는 존재고 함께 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분리한다라는 건 그만큼 부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양해야겠죠. 네. 자, 우리 3번. 우리 현학 씨는 3번을 고르셨어요. 네. 3번 지금 후회 안 하시나요? 지금 3번은 일단 읽어봐 주세요. 3번은 뭐 너무 직접적인 차별이라서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발견을 제가 하면은 이 3번 보기 안에 있는 이 사업주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계단이 많으니까 뭐 어떡해요. 계단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인권 브레이커. 아니 어떻게 그런 어떻게- 말을? 내가 건물을 갑자기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 이런 거 혹시 발각하시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위반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좀 마이너스인 게 실제로 그 장애 당사자가 업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가령 근데 계단이 있다는 이유로 근무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 장애 당사자 그리고 그 사업장 양쪽에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홍윤 씨가 이야기한 대로 국가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환경, 그런 업무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4번에 안내견 관련 사항도 이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최근에 뉴스도 많이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안내견이 우리나라 법적으로 가지 못하는 식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상황들을 발생을 하면은 저도 이런 거를 제재할 때가 많아요. 네. 저는 미리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안내견과 함께 동행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식당에 오셔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시면 주인분들이 저희 죄송합니다. 식당이라서 다른 손님들한테 폐가 될 것 같아서 강아지는 애견은 출입이 안 된다. 이렇게 막는 경우들이 약간 많아요. 순화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실제로 안내견 파트너인 친구들과 같이 식당 가면은 제일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 식당 개는 안 돼요. 이거거든요. 가장 심플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안내견이 단순한 정말 반려동물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보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개는 안 돼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상처가 굉장히 많이 되죠.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게 법적으로 일단 안내견들이 모두 동행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그런 손님 한 번만 받아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보다 그냥 안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안내견들은 엄청나게 큰 훈련을 받은 그럼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보기 네.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 5번은 연애 얘기였죠. 그러니까 장애가 연애의 유무와 이렇게 결부될 수 없는 요소다라는 거는 네. 그런 장애와 연애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부 분들은 솔직히 장애 가지고 있으면 데이트도 잘 못할 것이며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연애 힘든 거 사실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문제인 거지. 장애인이 연애를 못한다. 제가 실제로 연애와 결혼을 이렇게 그 과정을 해오면서 자랑이에요? 제가 연애 끝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저희의 일상에 있어서 제 장애라는 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잊어버리고 서로 연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 계신 어떤 분들께서 너무 힘들겠어요 라던가 너무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연애가 특별한 사연 있는 연애가 되거든요. 맞아. 우리는 의식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연애에 대해서 의식하고 장애는 연애하기 힘들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제 가치관도 흔들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주시면 좋겠다. 자, 여러분 꼭 네. 기억해주세요. 장애인의 연애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당사자들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자체에서 힘든 게 아니라 주변의 인식 때문에 힘든 게 없던 힘든 게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다음 질문을 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우리 할 말을 다 했으니까 다음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다음 그림들에서 장애가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에서 이 세 개의 그림의 어떤 차이점이 저는 느껴지는데 현학 씨도 뭔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통상적인 정답을 생각해 본다면 3번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장애를 상징하는 마크 자체도 이렇게 휠체어를 어떤 상징화한 그렇죠. 그런 표식이 있고, 또 실제로 뭐 휠체어 사용자들의 경우에 그런 이슈가 많았으니까 맞아요. 턱의 경우에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장애가 맞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 하나씩 네. 놓고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그림. 외국어를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인물의 모습. 요거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좀 읽히는데, 이게 외국에서 말을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 우리가 이유를 찾기가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들이 야, 너 왜 한국어 못해? 왜 너 말도 못하고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네. 당연히 못하는 거지. 그냥 당연히 잘 안 되는 일이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쉽게 구경을 할 수 있도록 각 국가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번 그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아,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접근하기가 좋지가 않구나. 좀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외국어 가이드나 이런 부분을 확충을 해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놀러 다닐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사회적인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체 손상이 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 나가서 말을 외국어로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장애가 아니고 정말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 오시잖아요. 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언어 장애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같은 경우죠. 내가 외국에 가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드라이하게 보면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신체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애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1번 이런 얘기였고, 2번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앉지 못하는 우리 임산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도 인물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이분이 임신을 해서라고 답하는 거는 이젠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 왜 임신을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진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회가 책임을 져야죠. 우리 임산부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가 될 수 있게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네. 3번, 이거는 장애 당사자, 한국 사회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인데, 건물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건물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모습인데, 이 그림도 저희가 이렇게 해설을 해드렸으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 여쭤보고 싶어요. 장애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는 아, 장애는 이 사람의 다리에 있네, 이 사람이 못 걷는 게 이게 장애네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겠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퀴즈쇼를 통해서 아, 장애가 이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이 경사가 없는 이 턱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3번 그림이 턱이 아니라 경사였다면 그 경사로를 오름에 있어서 장애는 없죠. 그렇죠. 네.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상황은 장애가 이 사람의 다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경사로조차 놓지 못했던 이 턱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서, 턱의 단차를 없애서 경사로를 만들면 이 사람의 이동에는 장애가 없어지게 됩니다. 장애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찾는 이런 시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퀴즈쇼를 통해서 장애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몫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더 이상 장애는 장애가 아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안녕. 장알톡 쇼!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강사 고은영입니다. 여러분, 장애라는 말은 언제, 왜 생겨났을까요? 물론 장애인은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함께 존재했겠죠.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 집단적인 이 구분된 단어는요,
네, 산업사회 때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 구빈법을 장애 개념이 탄생된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빈법, 무슨 말이죠? 나라가 빈곤을 책임지겠다 하는 거죠. 네, 이 무렵에 불황자들이 급증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불황자들 중에서도 노동력이 있는 자와 노동력이 없는 자를 구분합니다. 예, 그 노동력이 있는 자가 어빌리티였고 노동력이 없는 자가 디서빌리티였어요. 디서빌리티에 바로 장애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과 노인은 구빈원 시설에 보호했었어요.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말이 disabled라고 하면서 생겨나게 된 거죠. 노동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장애인은 더 구분됩니다. 네, 노동 생산성이 더 중요해지죠. 공장화되고 대량 생산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네, 더 구분받습니다.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이 됩니다. 소량 다품종의 사회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죠. 인간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면서 이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차별적인 그 구성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로봇의 시대라고 합니다. 점점 더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모호해질 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스마트 웨어러블 로봇 디바이스들 계속 나오면 네, 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네, 이런 기계들로 인해서 점점 더 네, 신체의 기능성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구분받았던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대적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장애인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뜻은요. 네, 장애인 복지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네요. 이 중에서 키워드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장애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네, 생활에서의 제약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 짚어드립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장애인 하면 어떠한 단어나 느낌이 떠오르세요? 비장애인들에게 물었더니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이 되면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말씀들이었는데요. 이 뒤에는 나랑은 상관없는데 하는 숨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하는 분들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사고를 당해서 질병 때문에 어느 날 나도 장애인이 되었네 하는 비율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죠. 나이가 들수록 나도 어느 날 장애인이 되었네 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남의 일이야 라고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어? 어떡하니? 안 됐다, 불쌍해. 하지만 그건 너의 문제잖아. 병원 가서 고쳐. 이렇게 개인적 문제로 보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았던 이 의료적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만 보지 않고요. 생각해보니까 아니네. 이게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손상을 입은 한 개인이 있다면 환경이 중요하구나.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장애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장애를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동등하게 살아가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구나. 사회적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추세에 있는데요. 의료적 개념, 개별적 개념으로 장애를 바라보셨나요? 사회적 개념으로 장애를 바라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장애를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을까요? 먼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합니다. 신체적 장애로서 12범주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서 3범주가 있습니다. 이 신체적 장애 12범주 중에서 6가지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만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는요,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 강직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불명확하다거나 아니면 말의 속도가 느린 거죠. 이런 것을 보고서 지능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다릅니다. 또 지능이 낮은 게 아닙니다. 뇌병변 장애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각장애. 시각장애인들은 모두 다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인 분들은요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저시력자에 해당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다 점자를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자가요 배우기도 어려워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얻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써요? 문서 확대의 방법도 있고요. 음성 출력의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꼭 점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수어를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화, 입의 모양으로 대화를 하는 구화를 할 수도 있고요. 자녀 청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 나머지 6가지 범주가 나와 있는데요. 뇌전증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루 요루장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대변 주머니나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정신적 장애입니다.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포괄해서 발달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폐성 장애인들은 특정한 분야에서 특출한 천재성을 보이던데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화 마라톤 보니까 초원이 그리고 어떤 영화 보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피아노도 독학해서 되게 잘 치던데요? 암기 잘하고 산수 잘하던데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도 서번트 신드롬에 해당하는 분들만 그렇습니다. 역시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 선진복지국가에서는요, 더 포괄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 장애만 봤다면 해외에서는 특정한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노동 능력 측면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의미의 장애를 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서 나왔던 이 사회적 모델의 관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장애라는 것이 손상을 가진 한 사람만으로 볼 수 없고 그 환경적 장벽 사이에 상호작용으로서 범주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도 사회적 의미의 장애까지 포함시키게 된다면 비만인도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민자도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는 추세에 있으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의 장애 감수성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장애 감수성이란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반응으로서 장애의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을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장애 감수성 질문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1번 식당과 2번 식당 중에서 어떤 식당을 이용할 것 같으세요? 물론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2번 식당으로 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식당의 차이는 아시겠나요? 1번 식당은 여기 경사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휠체어가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좋네. 그런데 식당 주인의 표정을 보세요.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표정이 느껴집니다. 2번 식당을 보세요. 계단이 있어요.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아이고 어떡해요. 계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대신 임시방편으로 경사로 대신 이거라도 깔아드릴까요?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장애 감수성입니다. 시설, 제도, 정책, 법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태도, 공생에 대한 생각, 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장애 감수성, 장애 인식 이런 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법률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을까요? 인권을 중심 가치에 놓고 우선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조치로서 차별금지, 권익옹호가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로서 사회 정책이 있습니다. 이 권익옹호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사회 정책과 관련된 거. 와, 이렇게 많은 법률이 있네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지만 정말 중요한 거, 노란 글씨, 장애인 복지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법 은요, 장애인과 관련된 정의도 여기 나와 있고요. 차별 금지, 장애인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장애인의 취업, 직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편의시설 등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 궁금하다 하면 장애인 복지법을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 된다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권익옹호에 관련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가 하나씩 사례로 쉽게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6가지로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직접 차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뭔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이거 차별이잖아 하고 판가름하기 좀 쉬운 사례들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의 사례로 볼게요. 4번째로 볼까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라고 봅시다. 그 지체장애인이 출근 시간에 시내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나도 시간 맞춰야 되고 승객들도 바쁜데 그냥 지하철 이용하시죠? 이러면 아무리 친절하게 거절해도 이것은 직접 차별이죠. 직접 차별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판가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접 차별 보겠습니다. 간접 차별은요, 겉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차별이 아닌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이거 차별이잖아 싶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앉아서 똑같이 시험을 본다. 그리고 평가 기준도 똑같아. 이러면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처럼 청각장애인, 다른 말로 농인이라고도 합니다. 농인. 청각장애인, 농인이 청인, 잘 들리는 사람과 똑같이 앉아서 영어 듣기 평가를 본다. 시간도 똑같다. 그리고 똑같이 채점한다.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번째, 일반적인 상가 시설이 들어있는 건물이에요. 3, 4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네. 그러면 휠체어 이용자는 그 상가 못 들어가죠. 간접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예요. 이 경우는 이걸로 한번 볼까요?
우리 구청에 저시력자 민원인이 들어오셨습니다. 민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도와주세요, 혹은 돋보기를 좀 주세요, 혹은 문서를 좀 확대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안내 받은 적 없고요,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려요 라고 한다면 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광고에서의 차별은 방송이나 미디어를 포괄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송에서 장애인이 등장했습니다. 화면에. 뭐 한 것도 아니에요. 장애인이 그냥 등장했는데 뒤이어서 출연자 패널이 어머 장애인, 어머 어떡해, 다리 불편한, 어머 어떡해 하는 이 표정이 나왔어요. 장애인 등장, 바로 뒤에 리액션, 그런 표정. 그렇게 편집해서 방송을 내보냈다? 네, 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곧 불쌍한 존재라는 것처럼 편집을 해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꽤 발견되죠. 자, 다섯 번째, 장애인 관련자입니다.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중증장애인 분들은 혼자 다니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옆에 대리인이나 동행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활동보조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분들은 수어통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행사장에서 사전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입장 안 됩니다 하면서 통역사를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네, 차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뿐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나 보조기구도 그래요. 안내견은요, 식당도 들어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요, 법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면 네, 차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어기게 되면 그 고의성이나 반복성, 보복성 등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식 개선 강사 이창훈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만났을 때, 그리고 장애인과 만날 약속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하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장애인과 만났을 때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해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냥 질문하면 돼요. 그냥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이제 다양한 해결책과 답안을 만들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끝 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장애 유형별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과 만났을 때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본인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훈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지만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건 사람이 오늘 나와 만날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음성으로 직접 소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언가를 설명할 경우에 이것, 저것, 그것 이런 지시대명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이것이 어떤 건지, 저것이 어떤 건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저것, 그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행동하기 앞서서 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휙 나가버린다거나 또 갑자기 손에 뭔가를 쥐어준다거나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행동을 해야 시각장애 당사자가 깜짝 놀라지 않고 그 상황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행동하기에 앞서서 말로 의사를 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시각장애 당사자가 혼자 왔을 경우에 어딘가에 안내해서 가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직접 안내를 해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팔꿈치를 잡게 한 다음에 반보 앞에서 걸어가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갑자기 뒤에서 민다거나 또 끌고 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팔꿈치를 잡게 하고 팔꿈치 뒤에서, 그리고 본인 안내하는 사람은 반보 앞에서 걷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식당이나 회의 이런 같이 무언가를 만나서 진행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보조기구가 접근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계단이 있거나 단차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너무나 어렵잖아요. 미리 확인하고 조치가 가능한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장애물 없이 함께 회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당사자가 사용하는 휠체어, 목발 등의 어떤 보조기구를 본인의 허락 없이 만지거나 잡는 걸 삼가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개인의 소지한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한데요. 흰지팡이나 안내견, 특히 안내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안내견이 어딘가를 이동하고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동할 때는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주의를 끈다거나 뭔가를 준다거나 해서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또 매우 중요한데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활용하고 있는 보조기구를 함부로 만지거나 잡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또 어느 공간의 문을 통과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또 탑승해야 될 경우에는 문을 잡아줘서 잘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청각 언어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청각장애인 모두가 수어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어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질문을 미리 해 두셔야겠고요. 또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각장애인이 다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각자 장애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질문하고 그에 따라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을 가리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을 가리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회의를 할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청각장애인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의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이유는 청각장애 당사자도 이 회의의 주체자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꼭 취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수어통역사와 함께 할 경우라도 필요한 질문을 본인에게 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활동지원사나 또 근로지원인과 같이 온 다른 장애 유형도 마찬가지인데요. 필요한 질문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본인한테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당사자가 필요한 욕구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또 수어통역사, 근로지원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좀 아무래도 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언어장애인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끊거나 하지 말아야 되고요.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청각 언어장애인이 의사소통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와 의사소통할 경우에 특히 지적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고요. 연령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또 매우 필요합니다. 지적장애인이 아무리 봤을 때 조금 어려 보이고 또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연령에 맞지 않은 표현을 쓰게 되면 당사자로서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연령에 맞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또 하나, 쉬운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적장애 당사자에게 굉장히 어려운 언어는 그 단어에 대한 쓰임이나 어려움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요. 또 반복적으로 내용을 전달해 줘서 잘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숙지하다는 표현도 어렵네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자폐성 장애인은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또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해 주시고 미리 다양한 설명들을 곁들여 주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번에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장애 관련 올바른 표현들을 익히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정상인, 장애의 친구, 장애우, 일반인,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어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당사자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있어서 신뢰감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표현들을 지양해 주시고 어떤 표현들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들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는 것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장애 당사자를 만났을 때 키워드, 핵심은 질문하라 였습니다. 오늘, 내일 장애 당사자를 만날 계획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 미리 겁내지 마시고요. 미리 확인하시고 직접 만났을 때 입을 열어서 질문하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 확실합니다. 계속해서 장애와 관련한 도구, 공간,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을 영위하고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도구, 공간, 환경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우선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보조기구라고 말합니다.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해결해가는 다양한 도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보셨던 건 아무래도 휠체어일 것 같은데요. 또 휠체어 외에도 보청기, 영상전화기, 흰지팡이, 안내견, 독서 확대기, 스크린 리더, 또 학습 보조기기 정말 수많은 보조기구들이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보조기구를 활용할 때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고가의 기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하는데요. 이 보조기구도 개인이 활용하고 사기엔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지원을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장애인들이 이 보조기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기구에 대한 부분들은 각 지자체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장애인고용공단 이런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조기구 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일상과 관련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큰 개념을 말씀드리고 그 개념 속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베리어 프리입니다. 베리어 프리가 뭐지? 개념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또는 시책을 말합니다. 이 베리어 프리, 장벽을 없앤다 이런 말이잖아요. 베리어 프리 하위 개념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BF 인증제도인데요.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을 인증하고 평가할까요? 건물 진입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출입로의 문의 형태가 어떤지, 이게 밀어서 여는 건지, 또 자동문인지, 회전문인지 이런 형태를 보고요. 손잡이의 형태, 또 점자 유도블록의 유무, 또 화장실의 폭이나 넓이 이런 부분들, 시설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항목들을 검토하고 평가해서 장애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이 법률에 의거해서 이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베리어 프리 영화입니다. 가치봄 영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화면을 볼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을 넣어서 모두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화를 배리어프리 영화 또는 같이 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부분도 있지만 영화 외에도 방송사가 제작하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장애인 방송 의무 편성 지침에 따라서 현재 송출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뮤지컬, 연극, 전시, 공연 이런 다양한 부분들도 모두가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문화 확산의 움직임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공간에서의 물리적 그리고 서비스적 지원 이런 부분들의 배리어프리 콘텐츠가 매우 미비한 실정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배리어프리 무장의 여행입니다. 또 무장의 관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장애인 등이 여행을 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장애물과 장벽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폭넓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열린 관광지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장애인이 편리하고 또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여행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숙박시설, 음식점 등등에서 장애인들이 여행을,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의 여행, 무장의 관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걸 말하는데요. 흔히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유니버설 디자인 뭐가 있을까? 네, 바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이렇게 말을 하죠.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이 있고요. 또는 전동 칫솔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 교통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통과하고 있는 자동문 같은 경우도 유니버설 디자인과 매우 맞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접근성에 대한 개념인데요.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지역, 나이, 지식, 수준, 기술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평가할 때 쓰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 접근성이 대표적인데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무인 단말기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등 정보 약자도 불편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 정보 접근성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급속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이 온라인이나 디지털 환경의 접근과 활용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형태인데요. 가령 이제 전자출입 명부라든지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이 이 정보 접근성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 접근성을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내 모든 웹사이트에서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모바일 접근성이나 또 키오스크, 무인 단말기에 대한 접근성도 현재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우리가 왜 지켜야 할까? 왜 해야 되지?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정당한 편의의 의무 때문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교육, 고용, 재화나 서비스, 금융, 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루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이겠죠. 이야기를 끝내면서 장애인에게 복지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 이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를 가진 시민,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차원으로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 이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목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우리가 사는 동네의 모습이 지나간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신동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식 개선 강사 이현학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한 구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다 보면 장애 당사자로서 겪게 되는 난감한 경험들을 왕왕 마주하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 우리 장애 당사자들이 어떤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곳까지 찾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려 볼까요, 현학 씨? 제가 휠체어 운전해드려도 되나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갈까요? 우리 시각장애인의 운전, 네, 좌회전 해주세요. 아, 네. 네네. 상황 1. 공무원이 서류를 보며 지나가고 있다. 저기요. 복지카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상황 1.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공무원이 민원인을 보지 않은 채 저쪽으로 가라며 손짓한다. 공무원 응대 어떻게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쪽으로 가세요. 지시대명사로만 길 안내를 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올바른 응대 모습은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 청각장애인 순서로 설명된다. 첫 번째, 네, 제가 부서까지 시각장애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 공무원이 팔꿈치 잡으시겠어요? 시각장애인에게 팔꿈치를 감사합니다. 내어준다. 팔꿈치를 잡고 가는 부분이 강조되며 시각장애인 민원인을 응대할 경우 팔을 잡게 한 후 해당 장소까지 안내하라는 메시지가 보인다. 두 번째, 휠체어 사용 장애인. 있습니다. 건물 중앙에 공무원이 엘리베이터 휠체어 사용 있으니 장애인에게 이용하시고 2층 문턱, 내리시면 바로 엘리베이터 오른편에서 위치 등을 발급받을 알려준다. 수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문턱은 없고 모두 다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공무원의 네. 모습과 함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민원인을 응대할 경우 휠체어로 접근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세 번째, 청각장애인. 공무원이 필담을 통해 청각장애인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각장애인 민원인을 응대할 때에는 손짓으로 확실히 안내하기, 메모지를 활용해 정확히 안내하기 등의 메시지가 나타난다. 상황 2. 시각장애인 민원인이 민원 창구에 복지카드 앉고 있다. 재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상황 2. 복지카드를 재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공무원이 시각장애인 민원인을 보지 주민등록증 않은 채 주시고 지문인식기에 형식적으로 손가락 얹으세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 응대 어떻게 보셨나요? 장애인을 난감하게 만드는 행동은 용건으로 바로 넘어가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은 난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올바른 응대 모습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순서로 네, 설명된다. 복지카드 첫 발급 업무 번째, 맡고 있는 중간 시각장애인. 김철수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혀 담당자를 확인시켜라 라는 자막과 함께 업무를 주민등록증 좀 수행하는 보여주시고요. 공무원의 모습. 제가 손 좀 잠깐 빌려도 될까요? 지문인식기에 손가락 좀 공무원이 갖다 대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민원인의 손을 지문 인식기에 엄지손가락 좀 가져다 펴주시겠어요? 댄다. 네. 시각장애인에게는 미리 안내를 하고 지문 인식기에 손을 올려줍니다. 공무원과 네,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감사합니다. 민원인이 업무를 마치고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다. 두 번째, 청각장애인. 공무원과 청각장애인 민원인이 필담을 나누고 있다. 가능하면 수어를 사용하고 수어가 어려운 경우 문자를 통해 소통하라는 안내가 나온다. 세 번째, 발달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공무원이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느린 말씨에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상대방이 편한 대화 방식에 적응하도록 시도한 후 보호자 및 활동 지원사 등을 통해 의견들 들어라라는 응대 방식이 설명된다. 상황 3. 공무원이 민원인을 바라보고 있다. 등본이 한 부 필요한데요. 상황 3. 등본이 한 부 필요한데요. 공무원이 민원인을 무인 보지 않은 발급기에서 채 등본 한부 손짓하며 등본을 뽑아오라고 한다. 여기서 장애인을 난감하게 만드는 행동은 일부 장애인에게는 무인 발급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올바른 응대 모습이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 순으로 설명된다. 첫 번째, 무인 발급기에서 시각장애인. 출력할 서류가 한 부 있는데요. 공무원이 제가 시각장애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게 필요한 서류가 제 있다고 팔꿈치 말하며 잡으시겠어요? 네. 팔꿈치를 내어주고 네, 함께 앞에 의자 동행한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무인 발급기로 이동하여 도와줍니다. 두 번째, 휠체어 사용 장애인. 무인 발급기에 손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휠체어와 발급기의 높이가 달라 진입이 어렵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뒤쪽에서 공무원이 등장한다. 아,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등본을 떼려고 하거든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는 이렇게 네. 화면 터치와 문서 출력을 도와주세요. 아, 네. 단, 89. 동의를 구할 것. 공무원이 네, 요 휠체어 정도 사용 될것 장애인의 같습니다. 민원 네, 업무를 감사합니다. 도와주고 있다. 네. 아, 복지카드 이현욱 발급 강사가 쉽네. 신동현 드디어 강사의 이렇게 휠체어를 받게 되네. 밀어주며 이렇게 즐겁게 직진하면 되나요? 도청을 나선다. 직진 갑시다. 화면이 전환된다. 그리고 나타나는 메시지. 장애인 민원인을 만났을 때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런 과잉 친절의 말보다 먼저 물어봐 주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장애인을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이끕니다. 당신에게 바라봅니다. 첫 번째 질문.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 단어, 감정이 떠오르나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솔직히 좀 막연하게 떠오르는데 항상 되게 바쁘다, 바쁘셨던 것 일이 같아서 많다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항상 되게 일이 많다 그리고 뭐 직업이 좀 안정적이다 이런 게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조금 편한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부탁해야 내가 하는 뭔가 입장이 강조되어 부탁해야 화면에 되는 나온다. 입장이고 항상 만날 때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부담을 가지고 뭔가 관련된 기관에 가거나 전화를 할 때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은 편하지는 않다가 마음적으로 강조되어 마냥 화면에 편한 것 나타난다. 같진 않아요. 청각장애인이 공무원하면 드는 생각에 대해 수어로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겪은 공무원과의 에피소드는? 청각장애인이 겪은 공무원과의 에피소드가 만화 형식으로 보여진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 어느 날 평소대로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지갑을 깜빡하고 두고 내린 거예요. 내려서 어떻게 하지? 택시를 타고 쫓아가 볼까? 아니면 경찰서를 갈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 끝에 빨리 경찰서로 가야겠다 하고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도착해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만화로 보여진다. 이제 핸드폰으로 잃어버렸던 곳과 버스 번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더니 농아인 것을 알고도 당황해하지 않고 똑같이 답을 적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1시간 만에 지갑을 찾아주셨어요. 그 경찰분이. 그래서 평소대로라면 잃어버리고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경찰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분은 여자 경찰이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정말 1시간 만에 찾은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 경찰관의 모습과 너무 멋있다, 대단해, 말풍선이 나타난다.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서로 소통하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긴 한데 처음에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부탁을 드리러 간 거죠. 얘기를 하러. 지체장애인이 뭐가 겪은 필요하다고 공무원과의 했을 때 에피소드가 그분이 만화 이제 형식으로 저를 보여진다. 처음 뵀으니까 책상 앞에 그냥 앉아있는 공무원의 평범하게 모습과 함께 알게 됐어요. 움직이는 근데 시계와 제가 요청하는 낮과 밤이 바가 항상 반복되는 조금씩 창문의 생길 풍경. 때마다 찾아갈 때 무표정에서 조금씩 미소를 뭔가 띤 표정으로 그분의 표정이 바뀌는 공무원의 모습. 제 친구들과 비슷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거를 봤을 때 이게 결국 나를 그분이 처음에는 경계를 경계라는 했지만 자막에서 크게 경계가 녹아내린다. 경계할 게 아니란 거를 그분 스스로 느낀 것 같고 나중에 편하게 뭐 웃으며 전화로만 전화를 얘기할 받는 일이 있을 공무원의 때도 모습. 되게 웃으면서 뭐 최동균님이시냐
나 저번에 했던 거 뭐 잘 됐다 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오늘도 그런 좋은 얘기도 하루 하고 보내세요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공무원의 모습. 소통이 되는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경험이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당신이 바라는 공무원은? 바라는 공무원의 모습보다는 좀 하고 싶은 말, 약간 전달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일단은 되게 많은 장애 관련 에티켓이 에티켓도 있을 화면에 거예요. 장애 나타난다. 당사자를 대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응대 방법들도 있을 거고 상황별로. 하지만 그러한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려는 마음이 생각하려는 강조되어 마음. 나타난다. 그거가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뭐 상황별 에티켓을 알건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또 그냥 왔네, 민원인 또 왔네, 힘들겠네라고 생각하며 힘들겠네 이럴 무표정으로 수 있을 것 민원인을 같아요. 대하는 공무원의 하지만 모습. 그런 뭔가 생각을 조금만 바꿀 수 마술을 부린 있으면 것처럼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의 표정이 환하게 바뀐다. 공무직으로서 난 공무원이야 라며 장애 자부심을 당사자를 가지는 대하는 공무원의 건 모습. 당연히 있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장애인식을 가지자는 다짐과 함께 장애 나부터 인식은 정말 시작하자라고 중요한 생각하는 거라고 공무원의 생각을 하고 모습. 그러한 인식들이 저는 이제 우리 나라의 인식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시작점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변화가 일어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무를 처리할 때도 뭐 서명 서명을 같은 해야 거를 하는 하거나 서류의 입력해야 그림이 되는 것들이 화면에 많은데 나타난다. 서명을 공무원이 하는 시각장애인 그 위치만 잡아주셔도 민원인에게 서명해야 저희는 하는 충분히 위치를 저희 나타내는 혼자 이름을 모습이 쓸 수 있기 만화로 때문에 보여진다. 그런 약간의 배려가 조금의 강조되어 배려만 나타난다. 해주신다면 저희도 혼자서 자유롭게 공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이 수어로 바라는 공무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정말 크게 바라는 것은 아니고 영어를 기본으로 아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와 같이 이런 간단한 수어라도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바뀌고 나타나는 서로에게 바라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공무원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최동규, MZ 청년들이 보여준다. 제가 지금 내일 아티스트이면서 프리다이빙 강사로 일하는 김유림. 웃으며 제가 수업을 하고 만드는 있다. 상명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양지우.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서로 통하는 우리가 되어요가 보이며 영상이 종료된다.